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간을 출간하신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신간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 출간하셨는데 혹시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제가 또 알트코인을 약간 각잡고 썼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우리가 올해 초에 대표님과 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네. 알트코인 책을 쓰고 그 책에서 뭔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관점을 넘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얘기들 우리가 많이 나눠봤다면은 네. 이번에는 알트코인 투자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제가 가장 마음에 좀 염두에 뒀던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이 뭐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릴 거죠. 네. 특히 알트코인은 이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서 렉이 좀 오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뭐 어떤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패닉셀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바이더딥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선택들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가령 패닉셀링을 한다는 거는 장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하강 추세로 접어든다라는 전제여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정말로 그 시그널이 나왔는데 패닉셀링을 하는 건가? 이 의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이더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공식처럼 무조건 조정 구간에서는 바이더딥이다. 이런 전략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전제들이 필요한가? 결국은 시장이 다시 확고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필요한데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한 시그널과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들을 통해서 많이 수록을 하면서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늘 옆에 좀 두고서 보면 좋은 책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예, 정말 좋은 책을 이번에 쓰셨는데 저도 사실 평소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 박 작가님 채널을 보면 항상 지표를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공포 구간에 이제 바이더딥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이제 패닉셀 하는 이게 대부분 어려워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표들을 볼 때 좀 마음을 잡아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굉장히 좀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질문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한 3주 전에 큰 이제 뭐 청산이 일어나면서 조정 올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최근에 또 좀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되는 기회의 시간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좀 더 빠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뭔가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들도 또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메이저한 그러니까 주류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길이 남아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나 여러 가지 툴들을 좀 많이 또 활용을 해서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표를 봤을 때 마음의 안심이 일단 그렇죠.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막 마음속으로 올라갈 거야 뭔가 잘 되고 있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죠. 뭔가 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표를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도 그렇게 매수 매도가 일어나고 있고 가령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를 하지만 신규 고래들은 또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움직임들 가령 중앙화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인가 기회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대세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툴들을 돌려가지고 과연 이 근거들을 마련했을 때 우리가 대세 상승장 정점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가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의견들은 차트적인 관점 말고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엘리어트 파동이 끝났다 뭐 이런 관점이나 대세 상승장이 반감기 이후로 18개월을 찍었다 이런 정도의 의견들에 머물고 있고 사실은 이 시장을 형성하는 이 저변에 대한 부분들 더 폭넓은 범위에서 채택이나 규제라든지 그리고 기관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은 상승장에 더 월등하게 무게감이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일단 내 투자 스탠스가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이라면은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꽤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즉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시경제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더 본격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은 우리가 뭔가 가격이 움직이면 막 갑자기 오르면 마음이 설레고 떨어지면 그럼 그렇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벤트들의 결과와 함께 또 이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대세 상승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에는 저도 이제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대부분 이제 뭐 투자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변동성이 있더라도 크게 빠지지도 않고 계속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자산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매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좀 쉽지만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장 관점이 있더라도 알트코인은 그 과정에서 계속 내리고 올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알트코인 투자할 때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 어떤 매매 원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알트코인을 볼 때도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자체만으로는 일단 종목을 선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일단 이 알트코인 자체가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어떤 지표들이 뚜렷하게 나오는지 일단 그 여부를 보고 그리고 실제 이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지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매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알트코인은 뭔가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워낙 한정되다 보니까 처음에 기준을 고를 때부터 그냥 펀더멘털이 되는 것들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펀더멘털이 실질적으로 고여 있는지 상승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 펀더멘털이 정말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가령 예전에는 TVL이 높으면 좋은 코인이다. 이런 약간 나러티브가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이 TVL이 높으니까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펀더멘털이 높은데도 가격이 너무 요지부동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코인의 사용성 자체가 정말로 활용이 되는 건지 정말로 이 코인이 가격을 부양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또 많이 보는 게 이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분들, 앱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 되는 코인을 첫 번째로 선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러티브 관점에서 가격이 갑자기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속해 있는 섹터나 이 전체적인 테마들이 과연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이 이번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관점으로 이제 매매 타이밍 쪽으로 조금 더 넘어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많은 알트코인들이 뭔가 중요한 구간들을 좀 터치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뭔가 내려갈 때가 아닌데 막 갑자기 마음대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코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위성자산 중에서도 조금 비중을 낮추는 편이고 앞서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온체인 지표가 받쳐주는 가운데서 차트 관점에서도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오는 코인들 그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 흐름들을 비트코인과
대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시점에서 이 알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씩 점검하는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지표들, 이 알트코인이 과열 구간에 있는지 과열 구간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책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둔 부분들이 있고, 가령 제가 라이브 스터디를 할 때 네. 매매 타이밍과 관련해서 하이퍼리퀴드를 좀 언급을 수업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하이퍼리퀴드가 청산 이슈 때문에 뭐 프로젝트가 망하니 많이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알트코인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내려갔는데 네. 그때 펀더멘털을 봤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그런 지표들인데, 펀더멘털을 봤는데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데 이 앱 수수료는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과의 전형적인 다이버전스일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고는, 아, 이 구간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매수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차트상으로도 이미 과매도를 월등하게 찍었고, 그리고 이후에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요렇게 지표를 가지고서 네. 판단을 하면은 비교적 그래도 정확하게 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됐죠. 아, 그래서 결국엔 펀더멘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체인 지표하고 이제 어떤 매매 타이밍,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코인이 무슨 펀더멘탈이 있냐. 그래서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펀더멘탈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탈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매매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일각 같은 부분일 수 있지만 약간은 다르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최근에 또 리플에 대한 거 뒤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리플을 볼 때는 좀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펀더멘탈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솔라나의 뭐 1일 트랜잭션이라든지 아니면은 1일 활성 주소 추이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아니면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펀더멘탈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매매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죠. 보면은 이 네트워크 펀더멘탈은 좋은데 막 매매는 엉망으로 이루어지는 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크립토 퀀트의 현물 거래 지표 그리고 선물 거래 지표를 많이 봅니다. 결국은 이 토큰이 가격이 부양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에서의 펀더멘탈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물 거래에서 얼마나 고래들이 많이 사고 있고, 개인들이 아니라 고래들이 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버블이 얼마나 생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크립토 퀀트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매 어떤 포지션들이 바뀌는 부분들은 CVD라고 해서 누적 거래량 델타 값들이 이제는 매도가 더 많이 쌓이다가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과 매매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좀 골고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이해가 됐는데, 저도 사실 크립토 퀀트의 그런 이제 매매 타이밍 같은 거 볼 때 같이 사용하는 지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이제 온체인 지표가 있고, 그것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거랑 이제 매매 타이밍을 위해서 거래소에서의 어떤 고래들의 움직임, 이런 걸 같이 이제 볼 때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이 알트코인은 어떤 지표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완전한 정확도까지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완전 바로 바로 다음 날 이렇게는 아니어도 이게 얼마 정도 지나면 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들을 많이 포착을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지금 조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시장에 자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는 사실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리스크 대비해서 어떤 기대 수익률을 높이 하기 위한 어떤 선택 전략,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신흥 코인들이 더 월등하게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상장되는 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실제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은 그 전에 뭔가 에어드롭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내가 보유를 먼저 하고 있었을 때 경쟁력이 있고, 내가 만약에 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장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상장되는 코인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같은 움직임들인데, 우리가 FDV라고 해서 희석된 시가총액들 정말로 소량만 먼저 유통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락업 해지를 통해서 가치를 너무 많이 희석시키는 이 국면들이 지금 이번 시즌에 이 알트코인 장세를 가로막는 또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 관점과,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역시나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선택지를 리스크를 대비했을 때 가져간다면은 앞서 우리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코인과 그리고 시장에서 이른바 메이저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강조드린 부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규 코인들을 투자하지 말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코인들을 비중을 갖다 좀 많이 가져가는 전략들, 즉 핵심 자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자산들, 뭐 XRP 같은 자산들을 상대적으로 좀 높게 가져가고 이런 신규 코인들이나 이번 시즌에 새롭게 부각되는 코인들은 좋은 코인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못한 만큼 다소 물량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요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코인들이 가령 뭐 수위라든지 하이퍼리퀴드 같은 코인들이 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코인들은 지난 대세 상승장 이후에 등장을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에 뭐 때가 묻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코인들은 펀더멘털도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어떤 열망도 굉장히 좀 간절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이 요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에어드랍 작업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에어드랍 같은 경우 이제 FDB 같은 경우 실제 이 가치가 토큰이 상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많이 또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는 그래서 에어드랍 작업한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보는데 그 뒤에 탄 사람도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게 굉장히 많기도 하거든요. 그중에 뭐 한 10개면 한두 개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니까. 그렇죠. 거의 한 개 정도. 네, 한 개 정도만. 90%가 실패하니까. 그래서 올해 그 알트코인 시장을 그렇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뭐 뭉개틀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제 메이저나 이런 펀더멘털 강한 것들은 또 여기랑은 또 다른 부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선택적으로 잘 구성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질문이 그래서 지금이 시장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알트코인은 이런 새로운 내러티브, 사이클, 그리고 뭐 에어드랍 시장, 그리고 굉장히 기존에 오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혹시 지금 아직 알트코인 불장 안 왔지만 이번에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 중심축이 이렇게 바뀌는지 과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좀 중심축이 바뀌는 부분은 좀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가령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를 자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연간 흐름들은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를 보는데 우리가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 정도 시점 되면은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도 70을 넘어서는 구간들이 꽤 빈번하게 나왔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아직 3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알트코인이 과거 우리 2017년, 2021년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퍼포먼스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기미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우제에 지내듯이 반드시 그런 대세 상승장에 올 거라고 하기에는 일단 좀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장이 완전히 안 온다. 이렇게 누구도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불확실성을 우리는 염두에 좀 두고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코인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오른다. 이 부분들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갑자기 코인이 올랐는데 그 누구도 이 코인이 왜 올랐는지 알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이 그냥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도 막 몇 개씩 막 갑자기 2배 오르기도 하고 막 3배 오르기도 하고 시장을 굉장히 좀 비이성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 채널에 출연하셨던 이 거래소 리서치 팀장님은 시장이 아사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뭔가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 코인이 오르면 찾아보면은 오를 만한 이유가 있구나. 가령 최근에 하이퍼리퀴드가 갑자기 크게 또 오른 거는 이 로빈후드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결국은 어떤 이유가 있는 코인들만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합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과거처럼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는 과거처럼 뭔가 고래들이 막 장난질을 하는 그런 저변에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시장이 더 과열되면은 또 충분히 일정 부분 순환매는 나타날 수 있지만 과거 같은 수준까지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실 때부터
그냥 아무런 코인이나 사서 기다리자 이런 기점들보다는 너무 위험성이 큰데 수익은 좋을 거야라는 그런 관점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안정적인 코인들을 일단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면서 가격에 대한 기대치들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약간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결국에 시장이 좀 바뀌긴 했고 예전에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예전 알트 분장 때는 아무거나 집어도 그냥 막 다 오르는 일단 며칠 이유 있으면 없이, 일단 며칠 오른다. 오르는. 근데 지금은 코인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오르고 나면 뭐 뉴스를 찾아보면 항상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런 펀더멘탈 있고 분명히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코인들을 사야 된다.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작가님 쓴 책에 보면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는 법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데 실제 이 변동성이 큰데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좀 정확히 잡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자주 써먹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 이제 데니월드 채널에서만 마지막으로 언급하라고 이제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지금 또 같이 촬영하고 계시는 저희 유튜브 담당자님이 이더리움을 이제 매집을 하셨는데 그때 이더리움이 가격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던 정말로 이게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앞서 하이퍼리퀴드처럼 펀더멘털 지표를 같이 확인을 하는데 펀더멘털은 이미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고 그 얘기는 이제는 이더리움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됐구나 이제 뭔가 귀환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매집을 하셨는데 단기간에 한 달 반 뭐 그 사이에 160% 네. 단기 미실현 수익을 네. 거두신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타이밍만으로도 좋은 코인을 선택하면은 음. 그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사시고 나서 이제 좀 후회를 하셨죠. 왜냐하면은 더 많이 좀더 돈을 살까? 벌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있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매집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선명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렸는데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올해 막 엄청난 일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지만 네네. 과매도 구간까지 RSI가 일봉 차트 기준으로 떨어진 게 올해 3월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그렇게 안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1년에 과매도 구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많아봤자 정말 많아도 3번이 안 될 거고 2번, 3번 정도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1년에 그 정도가 한 번 오면은 그때는 이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때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마음속에 좀 새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봐야 되는 지표는 온체인 지표에서 단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패닉셀링을 하고 있는가 그 지표들, SOPR 지표 같은 것들 보시고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도 극도의 공포 단계로 떨어져 있는 상태들을 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일단은 1차 분할 매수는 적어도 해야 된다. 요 기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구간까지 떨어졌는데도 투입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투자 성향이 바이 더 딥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중요한 변곡점에 상방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어렵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 3월에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담아보자 해서 담았는데 또 더 떨어진 거죠. 네.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네네.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시장이 정말 그때는 충격에 좀 많이 휩싸였는데 그때 또 RSI를 한번 살펴보니까 가격은 더 빠졌는데 RSI는 계속해서 머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강조했던 다이버전스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로 포착이 된 거고 이 정도 구간이 되면은 이 정도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들이 또 2차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귀신같이 상승 다이버전스 포착 이후에 급등하면서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의 이성이 살아있는 그 구간들에서는 요 정도 시그널이 뜨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회복하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내가 감히 바닥을 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서는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체감해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능숙하게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는 잘 못하죠. 그래서 성공 투자자들도 보면 결국에 이제 공포에 이제 매수하는 맞습니다. 바이 더 딥. 그게 실제 해본 사람은 그걸 알죠. 그 감을. 맞아요. 굉장히 공포 때 내가 매수하고 나면
실제 거의 다 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분들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아, 이게 지금 공포 구간이고, 이럴 때 지표 확인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을 말씀해 주셔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해본 분들은 알 거고, 공포에 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대부분은 못하죠. 오히려 공포에 이제 패닉셀 하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투자의 결정적인 수익률,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갈리는 겁니다. 네. 딱 여기에서. 그래서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분은 실력이죠. 실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걸 못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쌓아야 되는. 그래서 저도 요거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포했을 때, 근데 펀더멘탈을 좋아하지. 근데 공포했다고 이상한 거 사면 안 되고. 그래서 맞습니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펀더멘탈이 있고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